엄마, 정말 말이 안 통해요.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또 그러세요? 제 딸이, 제가 낳아 기른 딸이 저를 야단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8살 손녀가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잘 모르셔서 그래. 엄마 말 들어야 하는 거야. 그 순간 손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어요. 할머니가 틀렸구나 하는 표정으로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에게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딱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전라도 목포에서 30년간 남편과 함께 작은 찻집을 운영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면서 딸이 서울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가득 찼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처로 바뀌어 갔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거예요. 제 이름은 김희숙이에요. 올해 68세가 되었답니다. 전라남도 목포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30년간 유달산 근처에서 작은 전통 찻집을 운영해 왔어요. 큰 욕심 없이 그저 손님들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남편과 저는 참 잘 어울리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과묵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거든요. 찻집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었고, 저희를 마치 가족처럼 여겨주셨어요. 이숙 씨, 오늘 차가 특히 맛있네요. 아이고, 어르신. 매일 똑같이 우려드리는 건데 무슨. 아니에요. 정성이 다르면 맛도 달라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었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늘 따뜻했답니다. 딸 민경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사위 경수도 착하고 손녀 하은이와 손주 도윤이까지 가끔 연휴 때 내려오면 집안이 북적북적해져서 좋았답니다. 엄마, 건강하게만 계세요. 우리 하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아이고, 우리 하은이. 할머니도 보고 싶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남편이 찻집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얼굴이 새파래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서 이별의 예감이 느껴졌거든요. 여보, 안 돼. 눈 떠봐, 제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모셔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젓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간 매일 아침 여보, 잘 주무셨나요? 라고 인사하던 그 사람이 이제 영영 대답해주지 않을 거라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30년간 함께했던 동반자가 사라지니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찻집에 앉아 있어도, 혼자 차를 마셔도,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모든 순간이 허전했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몇 달간은 정말 무기력했어요. 찻집 문을 열어도 손님들과 대화할 기운이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깊어졌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우울한 날들이 이어질 때, 딸 민경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서울로 오세요. 하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도윤이도 할머니 손길이 필요해요. 엄마가 오시면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 봐주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고,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주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특히 8살 하은이가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가 해주신 호떡이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그래, 이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니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손주들 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나아지겠지. 남편이 그렇게 예뻐했던 손주들. 이제 내가 할아버지 몫까지 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찻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추억들을 정리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골라서 놓았던 찻잔들, 단골 손님들이 선물해 주신 소품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거든요. 동네 분들도 아쉬워하셨어요. 이숙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이 찻집만큼 정겨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손주들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설렘이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손주들과 함께 지내며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었죠. 민경이가 사는 서울 빌라는 제법 괜찮았어요. 방도 넓고 베란다도 있어서 화분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어때요? 여기 괜찮죠? 응, 좋다. 생각보다 넓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손주들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은이와 도윤이가 저를 보고 할머니 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답니다. 사위 경수도 저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라. 내가 잘 돌봐줄게.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 아침 챙겨주고, 민경이와 사위 경수 출근을 돕고, 하은이 학교 보내고, 정신없이 바쁘지만 보람있는 하루하루였답니다. 특히 도윤이는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갔는데, 제가 돌봐주니까 민경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딸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싶었답니다. 베란다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화분들을 놓고 작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도시에서도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거든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하은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운 거야. 손주들이 제가 기른 채소들을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자부심도 느꼈답니다. 경로당에도 가끔 나가서 동네 어르신들과 친해졌어요.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사람들은 어디나 비슷했거든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나날들이 몇 달간 이어졌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과 함께 있는 시간, 딸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즐거움.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작은 균열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미묘한 변화들 말이에요. 그 작은 균열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제가 직접 만든 호떡을 해줬거든요. 밀가루 반죽에 흑설탕을 넣고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지져서 하은이가 할머니 호떡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입 주위에 설탕을 묻히며 행복하게 먹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민경이가 퇴근해서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엄마, 또 간식 주셨네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이러시네요. 요즘 하은이 밥을 잘 안 먹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호떡 먹으면 하은이 밥도 안 먹잖아요.
제가 사랑으로 해준 일인데 마치 제가 손주를 망치는 나쁜 할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하은이 앞에서요. 아이고, 내 새끼가 밥을 못 먹겠구나. 어쩌지?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하은아. 하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위로하듯 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를 나무라는 딸보다 8살 손녀가 저를 위로하는 마음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그 다음 날은 더했어요. 도윤이가 미열이 나서 칭얼거리길래 제가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달래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민경이를 재울 때 불러주던 그 자장가로요. 우리 도윤이 아프지 마. 할머니가 노래해 줄게. 엄마, 또 안고 계세요? 제 품에서 도윤이를 빼앗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민경이가 들어와서는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아주면 버릇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픈 손주를 달래주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은이 숙제 시간에는 더 기가 막혔어요. 하은이가 수학 문제를 어려워해서 제가 할머니가 도와줄까? 라고 했더니 민경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탁 치면서 말했어요. 엄마, 손 빼세요. 엄마가 가르치시면 하은이가 더 헷갈려해요. 엄마는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시니까요. 마치 제가 무식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도 하은이 엄마인 민경이를 대학까지 보낸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저는 점점 숨을 쉬기도 힘들어졌어요. 뭘 해도 틀리고 뭘 말해도 구시대적이고 제 존재 자체가 방해만 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견딜 수 없었던 건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민경이가 한숨부터 쉬더라는 거예요. 엄마, 또 그 얘기세요? 엄마는 요즘 세상 모르시잖아요. 세대가 다르니까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엄마 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니까요.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원시시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일 참기 힘들었던 건 손주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할머니,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경이가 와서는 하은아, 할머니 말씀은 옛날 얘기니까 참고만 하고 요즘은 다 달라졌어. 라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끊어버렸어요. 하은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말은 틀린 말이구나라는 표정으로요. 그날 밤 정말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제 경험과 지혜가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민경이가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엄마, 애들 봐주시긴 하는데 솔직히 너무 답답해. 맨날 본인 방식대로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시거든. 차라리 시터 쓰는 게 낫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손주들 돌봐주는 게 딸에게는 그저 답답한 일이었다니요. 차라리 시터를 쓰는 게 낫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무료 보육사도 못한 존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손주들만 잘 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하은이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는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은이가 친구들한테 나만 게임기 없어서 같이 못 놀아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하은이가 갖고 싶어 하던 게임기를 사줬어요. 생일 당일 아침, 하은이에게 선물을 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하은이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용돈 모아서 사준 거야. 하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최고,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서 제 목을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 이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민경이가 그 게임기를 발견하고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엄마, 이거 누가 사준 거예요? 내가 하은이 생일 선물로. 엄마,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나세요? 하은이에게 게임기는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공부에 방해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하은이 앞에서 그 게임기를 빼앗아 버렸어요. 하은이가 울면서 엄마, 할머니가 사주신 건데요. 왜 뺏어가요? 라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하은아, 할머니는 잘 모르셔서 그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공부해야지. 게임은 왜 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피가 끓어올랐어요. 손주 앞에서 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민경아, 아이 생일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엄마는 정말 모르세요. 요즘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엄마가 혼자서만의 생각으로 이런 걸 사주시면 제가 어떻게 교육해요? 혼자서만의 생각으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에 한 일이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방해만 되고 있는 건가?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서 베란다에 나가 앉았답니다. 제가 기르던 방울토마토가 달빛 아래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 토마토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정성으로 키우듯이 아이들도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는데 딸은 그걸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 날, 민경이가 저에게 A사 용지 한 장을 내밀었거든요. 엄마, 이거 보세요. 아이들 돌보는 방법을 정리해놨어요. 이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하은이 돌봄 수칙, 간식은 과일만 다른 건 절대 안 됨. 정해진 시간 외에는 간식 주지 마세요. 숙제는 스스로 하도록 해주세요. 도윤이 돌봄 수칙, 운다고 자꾸 안아주면 안 됨. 낮잠 시간 30분을 넘기면 안 됨.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기가 막힌 문구가 있었어요. 엄마, 위에 적힌 대로만 해주시고 엄마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아이들 교육 방침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꼭 지켜주세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참았어요. 꾹꾹 눌러 참았답니다. 인경아,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은 과학적으로 육아를 해야 해요. 엄마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라서. 또 나왔어요. 옛날 방식이라는 말이. 제가 민경이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기억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어. 엄마가 조심할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혼자 울었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그 다음 날도 저는 딸이 정해준 수칙대로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 배고파요. 호떡 해주세요. 라고 애교를 부려도 저는 시계를 보며 아직 간식 시간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라고 딱딱하게 말했어요. 도윤이가 넘어져서 울면서 제게 달려와도 예전처럼 우리 도윤이 어디 아파 하며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저 괜찮아, 혼자서 일어나 봐라고 할 뿐이었죠. 하은이가 숙제하다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와도 할머니는 도와주면 안 돼. 스스로 해봐라고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차가운 할머니가 되어가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거든요. 손주들도 점점 제게서 멀어져 갔어요. 처음엔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묻던 하은이도 나중에는 그냥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더라고요. 도윤이는 아예 제가 다가가면 엄마 하고 민경이를 찾았어요. 예전엔 제게 먼저 달려오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손주들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참았어요. 내가 참으면 되지 뭐. 민경이가 원하는 할머니가 되어주면 되지 하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마치 제가 로봇이라도 된 것처럼 감정 없이 수칙대로만
행동하게 되었거든요. 경로당에 나가서도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할 기운이 없었어요. 이숙 씨, 요즘 왜 이래? 기운이 없어 보여. 아,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사실은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거지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민경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엄마, 요즘은 내 말대로 잘하시는 편이야. 내가 만든 돌봄 수칙을 잘 지키시니까. 그런데 뭔가 조금은 이상해. 너무 조용하셔. 전에는 맨날 이것저것 말씀하시고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더니 요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정말 다행이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민경이도 알고 있구나. 내가 변했다는 걸. 딸도 제가 예전에 그 활기찬 엄마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수칙은 여전히 냉장고에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 잘 들으니까, 제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딸 시키는 대로 하는 조용한 엄마가 더 좋다는 의미겠죠.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손주들 사랑하는 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달빛 아래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당신 자존심은 다 어디 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옷가지들을 하나씩 접어서 넣기 시작했답니다. 민경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뭐 하세요? 짐 좀 싸고 있어. 어디 가시게요? 고향에 좀 다녀올까 해서. 내일 기차표 끊었어. 그때까지도 민경이는 제가 진짜로 떠날 거라고는 생각 못한 것 같았어요. 그냥 잠깐 다녀오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더 이상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돌봄 수칙이라는 것에 얽매여 사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키운 방울토마토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자유롭게 자라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을까? 그날 오후 아이들이 학교 가고 유치원단 사이에 얼른 가서 기차표를 끊었어요. 목포행 기차표를. 손에 표를 들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음이 아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은이와 도윤이를 두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제 존엄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수칙에는 운다고 자꾸 안아주면 안 됨. 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마지막이니까 아이들을 꼭 안아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하은이가 제 눈물을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가 하은이랑 도윤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할머니, 나도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손주들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하은이가 할머니, 오늘 호떡 안 해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칙에는 과일만 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오늘은 못 해줄 것 같아. 왜요? 할머니 아파요? 하은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울고 싶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민경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30년간 남편과 함께 썼던 찻잔 하나, 고향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들, 그리고 베란다에서 기른 화분 몇 개.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전생애가 담겨 있었어요. 오후 2시, 저는 하은이와 도윤이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하은아, 도윤아,
할머니가 고향에 좀 다녀올 거야. 언제 와요? 하은이가 풀이 죽어서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제 돌아올지, 아니 돌아올 수나 있을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도윤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서 할머니,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꼭 잡으면서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저녁에 민경이가 돌아와서 제 가방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내일 아침 기차로 가려고 해.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잘 모르겠다. 당분간은 고향에 가서 지내려고 해. 그때서야 민경이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설마 진짜는 아니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일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정부터 말하더라고요. 너 말대로 시터를 쓰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엄마! 민경이가 감자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날 밤 민경이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이미 너무 늦었어. 민경아, 엄마도 자존심이 있단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목포역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짐은 많지 않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무거웠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도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수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한 일일까? 하지만 기차가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목포역에 내려서 유달산이 보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돌아왔구나. 집에 들어가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의 찻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30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그대로 저를 반겨주었거든요. 첫날 밤은 정말 외로웠어요. 손주들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숙 씨, 정말 돌아왔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서울 생활은 어땠어? 정말 오랜만에 저를 이숙 씨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김이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불리는 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집 뒤편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키웠답니다. 아무도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전에 운영하던 찻집을 다시 열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혼자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찻집 문을 열던 날 동네 분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이숙 씨,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다시 맛있는 차 마실 수 있겠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직접 우린 차를 대접하는 일상.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3달이 지났을 때 민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많이 조심스러워져 있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특히 하은이가 할머니 호떡 생각난다고. 가슴이 뭉클했지만 쉽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이라도 보자. 엄마, 저희가 놀러 가도 될까요? 아직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초여름 오후 찻집에서 손님들께 차를 우려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 하은이와 도윤이가 작은 다리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뒤에서 민경이와 사위 경수가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하은이가 제품으로 뛰어들면서 와락 안기더라고요. 그 작은 어깨가 흔들리면서 울먹이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도윤이도 제 다리에 매달리면서 할머니, 할머니만 연신 부르더라고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치마를 꼭 쥐고서는 놓지 않으려는 듯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꾹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거든요. 민경이가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걱정하듯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서야 알겠어요. 그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니? 시터 선생님이 와서 돌봐주셨는데 엄마, 아이들이 매일 할머니만 찾았어요. 하은이는 밥 먹을 때마다 할머니 호떡 언제 먹어요? 하고 도윤이는 잠들기 전에 할머니 자장가만 찾고 민경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바뀔게요. 엄마를 존중하면서 살게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경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여기서 찻집도 다시 열었고. 그럼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민경이 가족이 고향에 놀러 오고 제가 가끔 서울에 올라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에게 돌봄 수칙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말하지 않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엄마 고생하셨어요. 엄마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라는 말을 하였어요. 하은이도 예전처럼 할머니 호떡 만들어 주세요.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했고 저도 마음껏 사랑을 주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손주들을 사랑하되 제 존엄성도 지킬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하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방긋 웃으시네요. 그래. 할머니가 할머니답게 살 수 있어서 그래. 할머니답게요. 응. 할머니도 김희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든. 할머니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말했어요. 아, 할머니는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김희숙 할머니이기도 하구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손주가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준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거든요. 지금 저는 고향에서 찻집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손주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도요.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